안녕하십니까.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트럼프였고 이번 주도 트럼프고. 근데 트럼프가 지금 하여튼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채권하시는 분들인 것 같으니까 채권 시장이 제일 데미지가 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뭐 금융 시장 전체가 다 데미지 아니었나 싶어요. 외환 시장도 이렇게까지 원화가 약세로 들 건 아니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70원대를 확 뚫고 넘어가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하단이 오히려 1150으로 막혀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의 나의 직구 인생은 끝났습니다. 해외 이제 당분간 좀 자제. 그러니까 미국 직구는 날려버리고 유럽 직구를 하면 환율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요즘에 일본 여행 가긴 좋아졌죠. 일본이 약세됐나요? 107엔 정도 지금 108엔 가니까. 근데 우리도 많이 약세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미국보다는 거기가 낫죠. 미국보다는 낫죠. 하여튼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끝났다. 이제 그거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주식 시장도 지금 어떻게 돌아설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스피도 2000 한번 트라이 하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지금 1900 중반대에서 지금 또 그죠? 빌빌대죠. 빌빌대고 있잖아요. 네. 그때 여기 나와서 2200 넘어간다 그러셨던 분들 다 어디 갔어? 다시 불러와봐 좀. 아니 뭐 그 사람들도 잘못이 아니죠. 이게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될 거를 누가 알았겠어? 그렇죠. 네.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좋은 것 같아. 나쁜 사람들이야. 트럼프가 됐다고 예상을 했을 때가 하고 모든 시장이 반대로 갔으니까요. 그죠? 예,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사실은- 데미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가 그 지난주 주간 전망대에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인프라 투자 들어가고 적자 재정 펼치고 그러면 이제 미국 채권 나오고 근데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 올라가고 전 세계 자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작살난다 말하자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바로 시작하네. 그렇죠. 일단은 그동안 금리는 너무 낮은 수준에서 좀 저금리가 과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혼란이 있어야 주식 같은 게 이제 박살이 나고 이렇게 좀 깨지면 안전자산 채권이 한 번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이제 조금 8개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날 트럼프 당선된 날 미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제 채권 시장은 더 기대로 언덕이 엎어지면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이 미래에 예측되는 건 다 선반영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미국은 좀 이따 가고요. 일본부터 좀. 아니 일본이 금리가 뭐 급락이라고요? 아니면 그냥 좀 떨어진 거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 뭐 3년물 정도 OBP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네. 정도 되면 국내 뭐 일본 금리 레벨을 감안한다면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마이너스인가요? 네, 지금? 마이너스 뭐 1% 정도에 미치는. 그러면 거기서 OBP면 굉장히 크게 떨어져요. 네. 근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트럼프 이슈 때문에 글로벌 금리가 다 급등할 때 일본 금리는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브가 계속 플랫되니까 일본은행이 단기물 원래 뭐 매입 물량을 정해놓지 않고 필요시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단기물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커브를 더 스텝하는 걸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게 유찰이 됐고요. 시장이 안 판 거죠. 그렇게 되면 유찰을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시장 금리가 오히려 빠지면서 끝난 모습을 그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장단기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쓰긴 섰다는 네, 얘기죠. 네. 이렇게 누워 있지 않고. 네. 근데 그러면 구로다 총재의 스승이라는 분이 가르쳐 준 거가 일단 이 금리 조작.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돈 찍어라 뭐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금리 조작이 지금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성공하냐 못하냐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똑바로 서주면 지금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글로벌 금리가 다 일제히 올라가면서 장기 금리들은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30년물이 3%까지 육박하고 다 네. 튀어 올라가는데 일본은 일단 이번에 정책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게 장기 금리를 제로로 맞추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네. 장기 금리가 잡혀 있으니까 단기 쪽에서는 그 압박이 받아서 올라오니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번에 이제 단기 쪽을 풀어주면서 일본은 전반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특히나 지금 미국도 내년도에 금리 정상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2년짜리 금리가 1%를 넘어가는데 일본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일본 정부나 구로다 총재가 제일 원하는 상황은 엔화가 어떻게든 좀 약세를 가지고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덕분에 달러가 좀 센 영향도 있지만 대외 금리 차까지도 엔화 약세를 지지해 주다 보니까 일본 궁극적으로 이번에 구로다가 올해 한 정책 중에는 총재가 한 정책 중에는 제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이너스를 간 거는 헛발질이었다라고 다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죠. 이번에는 성공을 한 거다. 일단 엔화가 약세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또 대응을 빨리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 게요. 어제 네. 장중에 이제 일본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0% 밑에 있다가 어제 0%를 뚫고 플러스로 딱 맞아요. 갔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그래요? 시장도 좀 약세를 받았는데 하루만에 바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그렇게 대응에 나서는 중앙은행이 없거든요. 그리고 타겟 0% 타겟 이후에 보면 그 트럼프 이후에 글로벌 국채금리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국채금리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 효과들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 다음 단계인 돈을 찍어서 뿌리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까지가 성공적이면 그 다음 단계는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가 지난 7월달에 버냉키가 일본 방문했을 때 뭐 네. 구글 트렌드와 같은 지표에서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최근에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그건 없어졌다. 좋습니다. 그건 좋고. 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우리 초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대충 웬만큼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윤여섭 연구원이 한번 정리를 해줄래요?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얘기는 좀 아까 다 하긴 했는데. 네, 뭐 저희는 그날 아시아장에서는 트럼프 됐다 하자마자 아시아 증시 다 빠지고 미국 선물 주식 선물도 뭐 2% 이상 급락을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들어오니까 아시아 금리들은 다 떨어졌고 미국 10년 금리조차도 장중에는 트럼프 당선됐던 그 시간에는 아시아에서 15bp 가량 떨어졌습니다. 1.8% 중반에서 1.7% 바닥을 찍는데 그냥 막상 미국 증시가 열리면서 트럼프가 가져올 막대한 경제 부흥 효과가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금융은 규제를 풀어준다.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2% 이상 올라왔더니 채권 시장은 단기적인 불안 심리라도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남은 건 국채 공급량 늘어나는 거와 그 트럼프가 갖고 올 리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심리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투매가 바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날 그렇죠. 2% 뚫고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지난 며칠 전 이번 주 들어와서는 장중에 2.3%까지 그러니까 대략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유의미한 작년에가 한 2% 중반대가 유의미한 상단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수준을 위협하는 거 아니야 공포 심리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미국 지표들도 생산자 물가라든지 산업 생산자들 지표가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그 리플레이션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15년 초에 미국 10년 금리가 그 어느 정도 리플레이션이 나온다 할 때 중간값이 한 2.2% 정도 되는데 그 네. 정도에서 마디 구간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수준을 요즘 다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시아장에서 미국 금리 조금 어저께 이제 진정되고 아시아장에서 조금 더 빠지면서 지금 2.2% 조금 하향하는 수준.
그게 1.5 정도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1.3, 1.2 네.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갔었죠. 네, 1.5 밑으로 떨어졌던 거로 제 네.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한 1.7 정도에 유지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지금 뭐 쭉 올라온 거죠 지금? 네, 네. 거의 한 달 만에 60pp 정도 올라온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브렉시트랑은 약간 좀 다른 반응과 그리고 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브렉시트 때는 혹시나 했지만 됐는데 그러고 나서의 예상들은 대부분 한 방향이었거든요. 이건 네. 언젠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세계 경기에 안 좋을 거다라는 불확실성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되고 나서 이것도 브렉시트처럼 블랙스완이긴 한데 이거는 결과가 각 자산별로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다 전망들이 엇갈리시면서 국내에서도 엇갈리고 해외에서도 엇갈리고 뭐 이렇게 될까 그렇게 되면서 더 변동성을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단기적으로 뭐 브렉시트 이슈다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급등했다 그렇게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뭔가 좀 뒷받침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그 글로벌 정책 변화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게 금리나 그 넘어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근데 올해 와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브렉시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 통화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걸 트럼프가 터트려 준 것 같아요. 음. 재정 정책으로 방향을 돌파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임종용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단기적인 그 이벤트라는 측면보다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통화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시장에 좀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갔다가 얼마로 내려왔다고요? 미국금 2.3 갔다 2.2로? 그건 장중 고점이 2.3%였고요. 네. 그냥 종가 기준으로는 2.25 정도가 아마 상단이었고요. 2.2 어제 2.22로 끝났을 겁니다. 어제? 네, 어제 그리고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중에는 2.2%보다는 언더로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아 또 내려왔고. 네. 예, 그게 이제 조금 아시아 채권 시장에 조금 안정 심리에도 도움이 됐죠. 트럼프가 내놨던 경제 공약들이 내놓은 대로 갈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선 어떻게 콘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은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냐. 아 그러니까 그 리스크잖아. 사람이 리스크야 거기. 말이 다르고 뭐 인수위에 자기 가족들 넣었다가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일단 그나마 어제 약간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제 제일 좀 확실하게 얘기한 게 어제 100일 계획하고 200일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대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재정을 쓰고 예산에 관한 거는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물론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지만은 이건 빨라야 3월 길게 되면 뭐 9월 10월까지도 가야 되죠 보면요. 그런 길고 일단 자기가 빨리 할 수 있는 거 100일 200일인데 그건 이제 명확하게 얘기한 게 100일에는 중국을 한 줄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200일에는 나프타 새로 하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다들 좀 두드려 맞춰야 될 거예요 당분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그 선거 과정에서는 네. 아주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겁나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네. 그런 이제 그 극단적인 발언이었고 점점 이제 자기가 실권을 잡게 되면 아마 그렇게 못하는 그 미국의 어떤 체계적인 정치 시스템화에서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트럼프가 했던 그 공약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김상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정책 공약이 어느 정도까지가 실시가 되느냐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 게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제일 트럼프의 저서 중에 유명한 책이 거래 기술이잖아요. 그 거래 기술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거래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상을 질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항상 협상 테이블에서는 마지막 사인할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었고라고 하면서 조율을 했다는 게 이번에 제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울타리부터 보수합시다. 힐러리 구속시킨다고 했더니 노코멘트. 그다음에 뭐 힐러리 구속 안 시켜. 그렇죠. 힐러리 재단 안 잡아놔. 그리고- 그거는 딕 줄리아니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은 것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외교적인 부분하고 무역적인 부분은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꽤 많지만 재정은 철저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내년 3월 달에 아마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이슈가 있을 겁니다. 지금 20조 달러까지 한도 리밋이 있는데 지금 한 19조 5천억 달러 늘려야 넘어서 될 거예요. 3월에 가는데 그건 이제 공화당 주류들한테 가서 트럼프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리가 말 들으려나 안 됐지. 그러니까 이게 내년 3월 달에 한번 트럼프 길들이기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제일 메인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최소한 트럼프는 자기의 공약을 어느 정도 실천하려고 하면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이상은 끌어내야 될 건데 공화당이 그걸 과연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거기서 이제 트럼프의 지금 리플레이션이 환상이냐 아니면 진짜냐 리얼이냐 그게 제일 큰 승부처라고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제가 이거 다른 얘기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또 다른 측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IS를 격퇴해야 된다. 근데 IS를 대할 때는 미국은 지금까지 IS가 예측이 가능하게끔 미국이 행동을 했다. 근데 우리는 IS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를. 근데 단순히 그분이 IS에 대해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조예요, 그게.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 관련돼서도 뭐 일본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걸 보면 그럼요. 사실 분명히 좀 톤다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공화당 관련돼서 물론 공화당이 어느 정도 견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과거 공화당 집권 시기랑 민주당 집권 시기에 GDP 대비 재정 수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오히려 공화당 시기에 재정 수지는 더 확대됐던 모습이 보여요. 걔네가 균형 재정을 얘기는 하지만 실제 수치로 보면 오히려 그때 좀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좀 더 펴었었고 재정 수지 네 그런 걸 보면 어떤 방식이든 필요하다라면 약간 협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시장도 그래서 그 트럼프 말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하게. 아니 근데 공화당 시절에 공화당이 원래 정강은 그 재정은 감세는 협조하지만 재정 지출은 제한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건데 공화당 정권 때 항상 늘었던 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그 군사적인 이슈 때문에 공화당의 재정이 항상 좀 거기서 좀 열악해진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 부분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건데 분명히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을 지금까지 책임지면 오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한국도 거기에 제일 주요국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그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저희는 재정 적자가 뭐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재정 정책은 났을 것 같아요. 리플레이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만들어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지금 꺾여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뭔가 한번 그 모멘텀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뭐를 봐도 나는 그 재정 정책을 화끈하게 쓸 것 같아, 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공약상으로 보면은 한 재정 GDP 한 7에서 8%까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공약을 다 실천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2009년에 GDP 10%까지 써본 같이 거잖아요. 그때까지 갔죠. 예, 그게 10%까지 써봤는데 그 정도 수준은 2년 이상 지속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못하죠. 그러면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지. 1조 달러 이상씩 그러면 2, 3년 뒤에 가면 2조 달러 이상씩 늘려야 되는데 네. 아마도 트럼프가 이번에 그거에 합리적인 선으로 GDP 그러니까 의회랑 협의를 보면은 뭐 무디스라든지 각종 기관들은 한 5% 정도 내외로 나도 5% 않을까. 정도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5%로 늘리는 것만 해도 크죠. 작지 않지. 그 정도 하면 미국 그로스가 한 대략 2% 중반에 물가가 한 2% 중후반 정도 추정되니까 그러니까. 명목은 한 3%, 4% 가는데 그러면 장기 금리가 3%대 올라간 건 맞죠. 사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금리 정책. 그래서 얼마나 빨라질 건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컨센은 이제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 점도표상에서는 내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안 그래도 유가 기저효과 때문에 1분기는 물가가 좀 올라올 건데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에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두 번은 확실 거의 지금 분위기가 그죠? 두 번 확실이고 더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 다만 개인적으로 그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트럼프한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계속 올라가면 이미 지금 장기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부터 지금 약간 안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계속 올라갔을 때 미국 경기나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또 근거옥조로 여기는 달러 강세, 달러 약세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달러 강세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뭐 경기도 안 좋고 달러는 강해지고 지금은 트럼프가 리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의견 나오지만 내후년 가면은 이건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연준이 고용 성장과 물가 두 개 보고 놓고 보는데 두 개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뭐 만약에 성장은 다시 꺾이고 물가만 올라가면은 그렇다고 계속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금리 인상이 지금은 시장에서 한 번, 두 번보다는 좀 더 많이를 생각하는데 내년 갈수록 오히려 저는 약간 좀 눈높이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신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 좋게 말하면 정책 공조냐, 네. 아니면 그 연준의 나홀로 길을 가는 통화 정책의 중립성이냐. 이제 정책 공조 측면이라면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면서 트럼플레이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연준도 어떤 독립성이 강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전자보다는 아직은 후자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연준이 앨런이 2018년 3월 만기가 그렇죠. 예, 그 만기인데 앨런이 있을 때까지는 아마도 그 연준의 의지대로 통화 정책을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점도표 나온 상에서 보면 2017년도 금리 인상 두 차례 정도 보고 있는데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결국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있어서 저희도 통화 정책이 1년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년, 네. 3년을 쭉 봤을 때 사실 내년엔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했을 때 김성훈 연구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부작용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강하게 인플레를 할 상황은 인플레에 대해서 대항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인플레가 압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좀 호행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걸로 내년을 본다라면 저도 두 차례 이상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경계를 하는 거죠 지금. 그동안 계속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데이터 디펜던트한 상황으로 갔을 때 뭐 대응이 달라지긴 할 텐데 정말 리플레이션이 나와서 미국 물가가 뭐 모하우스처럼 3% 이상 간다고 하면 그러면 뭐 내년에 두 번 이상의 대응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화당이 갖고 왔던 특징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은 케인지안 방식대로 그렇게 정부에 너무 밀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점도표에 두 번 이상이 가능한 거 아니냐, 내년에 트럼프가 경기를 끌어올리면.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비우호적으로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옐런 의장 대변인이 옐런 의장은 임기는 지킬 거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해줬다는 거죠. 그럼 12월 FOMC에서 옐런 의장이 이제 나와서 12월에 이번에 금리 올릴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올리고 나서 꺼낼 발언의 내용은 시장을 그렇게 자극하는 내용을 꺼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전진적으로 갈 수 있게.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트럼프가 옐런을 갈아치우겠다고 한 건 그 선거판에서의 멘트였고 그렇죠. 어쩌면 연임시킬 수도 있어요. 연임도 가능하다는 시킬 수도 얘기죠. 있어요. 그거는 뭐 내 걱정은 그거예요. 연준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누군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는 게 비대칭적이잖아요. 금리라고 하는 게 물가 올라가는 거는 언제든지 뛰어들어 잡을 수 있지만 떨어지는 건 잡을 방법이 없는 게 금리 이제 통화 정책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건 나중에 뒤늦게 쫓아가서 해도 잡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실세 금리하고 기준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그거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나 그걸 모르겠네. 그냥 방치하고 놔둘 수 있나? 통화 정책이요? 그럼요. 아니 실세 금리는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국채 계속 찍어서 발행을 하니 아무리 해외에서 돈이 빨려 들어와서 그걸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올라가려면 뭐 2.2%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실세금리하고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그렇게 벌어질 때 기준금리가 걸치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이제 그 금리 차만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박사님 말씀대로 네.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 정책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따라가야 근데 돼요.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는 이면이 뭐냐? 과연 경기가 진짜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그 금리가 튀는 거냐? 아니면 그 적자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물량 때문에 올라가느냐? 그 문제에 따라서 연준의 대응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네네. 적자 국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거를 예상하니까 시장에서 선반영해서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 돌아서거든요, 경기도. 돌아서는데 아까 우리 박 팀장님이 제기한 그 문제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자 재정 쓰는데 금리 올려버리면 양쪽이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쓰는 동안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최대한 버텨는 줘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돌아서지. 네.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에서 실세 금리가 튀어 올라갔는데 금리가 기준금리가 따라가도 문제, 따라 안 가도 문제인 게 따라가면 당장도 정책 효과도 약화되지만 기준금리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미국 경기가 죽어버리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우리 김상훈 팀장이 얘기했던 얘기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안 따라가고 있으면 나중에 꼬꾸라질 때 심하게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우려야 된다. 그럼요. 언젠가는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옐런 의장이 여기 트럼프가 되기 전에 했던 발언이긴 하지만 고압 경제 응.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고압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정말 고압이 지금 생기게 생겼는데 시장에서 먼저 알아서 스팀 빡빡 받고 있잖아 지금. 지금 뭐 압력은 지금 뭐 최대치까지 와 있어요. 예전에 그린스펀 수수께끼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때문에 그때도 수급 때문에 오히려 뭐 역전도 되기도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랑 그래서 이번에도 수급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뭐 일시적으로는 약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색한 관계가 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 글쎄요 그걸 옐런의 수수께끼라고 부를지 트럼프의 수수께끼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좀 연출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레이션이 진짜라고 믿으면 단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리플레이션이 환상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장기가 떨어지겠죠. 실세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 여력도 확보를 못한 거겠고. 어쨌든 자, 나는 여긴 미국이 2번이라고 그러셨고, 그죠? 네. 2번 여기 2번은 확실하다. 몇 번? 전 한두 번. 이 2번에 대한 확신이 없네. 네, 12월은 하고 나서 내년. 내년. 네, 내년 한두 번. 한두 번? 그러니까 12월은 다 한다는 전제예요. 네. 하고 내년에 2번 확실. 저도 2번. 2번 확실. 여기 한두 번. 저희도 2번인데 저희는 2번 이상도 가능. 둘이 이제 싸움 한번 붙여. 둘이 한번 싸움 붙여봐야 되겠네요. 이 둘 확실하게 구분되네. 자, 2가지입니다. 우리 2가지 또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금값이야 뭐 우리 얘기할 필요도 없죠. 금값이야 달러 반대니까 달러는 강달러 갈 것 같고 그러면 금값이 그동안 최근에 올랐던 거는 지금 이제 꼼짝 못하는. 구리값은 어때요? 구리값이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지난 저점에 그 런던 그 LME에서 머컬타이리 익스체인지에서 3개월물이 4,500원 갔던 게 지금 5,500원 급등했죠. 그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철하고 구리는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철보다는 사실은 구리가 이제 경기에 바로미터니까 구리가 더 관심인 건데. 자, 이게 구리가 올라온 게 실제로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경기가 돌아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돌아선 거 아니고? 일단 기대 심리죠, 사실 이쪽도. 지금 수요 자원을 갑자기 트럼프가 냈다고 지금 당장 쓴 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게다가 굴이 아직 안 돼서 아직 1월 20일 임명이기 때문에 난 그런데 구리값이 돌아섰길래 경기가 돌아서나 이래 생각을 했어. LME도 선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국도 인프라 이제 생각보다 많이 트럼프가 되면서 하고 중국도 뭐 1대1로 이러면서 인프라 또 한다 이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가 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실제로 그 철광석하고 무연탄, 유연탄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요가 갑자기 급증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올해 많이 중국은? 썼죠. 네. 네.
중국은 올해 리플레이션이 있었죠 사실. 있었죠. 뭐 네, 저거 올해 리플레이션. 부동산 경기 확 살려내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의 PIR은 거의 40배 정도 되는 도시들이 막 출연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40배. 소득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40배? 40년을 모아야 돼. 아니 뭐 3평짜리가 얼마라고 뭐 그렇다며요.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네. 있습니다.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실제 경제 지표와 그 시장 참여자의 기대 간의 이제 차이를 지수화시킨 건데 그걸 보면 아직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조짐들은 없거든요. 그건 없어요. 예, 그렇게 왜 다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본다면 선물이기 때문에 가수요라든지 그런 기대 심리들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간 거 아닌가. 기대 심리가 예, 돌아왔다. 예. 아, 난 경기가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 하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영 아니네. 좀 긍정적인 발언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마. 자, 그럼 뭐 구리값이 이제 여기서 더 멀리 가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돼야 또 간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은행 통화 정책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참 안 좋은 국내 경기 여건을 보자면 지금 외운들 중심으로 해서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가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유효하고요. 근데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저런 리플레이션 물결에 실세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은행이 그걸 또 무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그럼 미국 금리 인상 재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1분기까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그렇게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 네. 초에도 또 가계부채가 많이 늘지 못했던 면이 있어서 네. 물가는 2분기가 피크고요. 어쨌든 내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안에 숫자가 안 좋아도 뭐 이것저것 눈치 보면 늘 자주 쓰시는 표현이지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오래되지 않을까. 금리 결정을 못 한다. 예.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희 결정을 못 하고 동결로 계속 간다.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래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하느니 액션을 취하든 않든 다시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 기대 심리들이 다시 또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최근 몇 년간의 경기 패턴을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도하는 그 경기인데 수출이 부진하니까 경제 지표들이 계속 부진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다가 그 경기 부양책 효과들이 떨어지면 다시 경제 지표가 부진하는 그런 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계속 그 한국은행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올해 4분기 추경이 아마 본격 집행이 될 텐데 그 효과들이 내년 1분기 되면 또 없어지면 경제 지표 수출이 안 좋으면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다시 또 시장은 또 한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기대해봐야 된다. 네. 어떻게 봐요? 예, 저도 해외에서 이번에 트럼프 되고 나서 이제 아이비들이 특히 우리나라를 많이 낮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 다 알다시피 트럼프가 찍은 몇 개국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트럼프가 제일 먼저 중국을 손을 보겠다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옆에 있는 우리도 피해를 한국이 가장 많이 볼 거다라고 해외에서는. 그렇죠. 중국이 터지면 우리는 뭐 예.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중국 환율 조작 지정하고 그다음에 나프타 협상 안 하겠다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한국 수출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보면. 근데 상반기는 이제 뭐 물가나 가계부채 때문에 못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한국 미국 디커플링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도 보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기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때부터 미리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근데 그 디커플링이 되려면 미국이 이번 트럼프 리플레이션도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하반기쯤 가서 이제 좀 힘이 빠지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미국이 2번 이상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그렇게는 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두 차례 그친다라면 우리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관련 기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던데 오히려 최근 세미나 다녀보면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정말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할 때 너무 격차가 벌어질 때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니 오히려 상반기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과거 선례를 보면 2004년도 선례를 한번 보면
그 2004년 미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8월, 10월 두 차례 금리를 그렇게 인하를 나왔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나선 게 1년 4개월 지난 2005년 10월부터 금리 인상이 나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금리 역전됐었어요. 그때. 예, 그렇죠. 그 기저에 깔린 부분은 결국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될 수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산출입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근데 그때가 약간 사실은 지금하고 경기 여건이 좀 달랐던 게 그때가 이제 카드 대란 터지고 난 직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카드 대란 터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외환위기 터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우체 사태, 그다음에 현대건설 사태 이렇게 줄줄이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살아나는데 카드 대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카드 대란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계속 외환위기급의 위기가 계속 와 있었고 그리고 그 끝에 온 대란이라 그때 금리 인상을 조기에 나서기에는 좀 불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약간은 다른 때에 비하면 좀 특이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가 경기 여건이. 그리고 그땐 사실 환율이 보면 오히려 10월 그때 달러 강세가면서 우리 원하는 강세로 갔던 물론 금리 인하 후에 강세로 가기도 했고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규모도 지금만큼 크진 않아서 오히려 좀 더 쉽게 정책 대응은 가능했을 걸로 보고 있어서 그때는 채 10조도 안 냈죠. 예, 외국인 그때는 자금이. 거의 뭐 외국인 비중이 거의 미미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너무 커졌죠. 근데 네. 어쨌든 내년 우리 경기 여건이 그때 카드채 사태 터졌을 때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태가 될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좀 그 한은이 10월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한 게 2.8%거든요. 네. 2.8%인데 그 기저에 깔린 그 논거가 뭐냐면 가정이 뭐냐면 그 글로벌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다. 네. 그런 가정 하에서 이제 2.8% 성장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다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1월달, 4월달에 또 한은이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그런 금리나 명분들이 쌓이는 거죠. 인하도 인하지만은 이제 뭐 아까 일부에서 인상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도 알고 해외에서도 다 아는 가계부채인데 여기서 올리는 순간 가계부채 터지기 시작한 그 부담이 그게 더 위험해서 인상은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근데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당국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끌려가는 건데 언젠가는 가계부채가 터지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 언젠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끌려서 금리 인상을 못 하고 끌려간다 그렇게는 안 해요. 정책당국자들은 그래도 올리고 터지는 후유증에 대해서 틀어막는 거지. 근데 박 팀장님, 그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장기물이 역전됐어요? 역전된 지 한참 됐죠. 10년 이상 그러니까 만기임을 했어요. 예. 얼마나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이 넘었죠. 아 그런가요? 예. 지난해 이맘때도 그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미국은 12월에 올린다는데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역전되면은 막 자본 유출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미국은 작년 12월에 올렸고 우리는 6월에 내렸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에 미국하고 역전된 나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고 뭐 자본이 바로 다 유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한 총재께서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뭐 미국 따라 바로 일단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단순히 금리 차로만 자본 유출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시지만 그렇죠. 예, 그런 말씀하신 것 뭐 같습니다. 역전도 있었으니까 네. 뭐 그거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 건데. 우리 10년물은 지금 상단이 어디예요, 근데? 좀 얼마 정도에 형성돼 있어요? 어저께가 종가가 2.15였나요? 1호? 예. 그 정도가 상당했어요. 근데 지금 위쪽이 막혔어요? 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오늘도 장중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네. 상단이 어디라고 가늠하기 힘듭니다. 지금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 그 20일 이평선, 단기 수급선 21 이평선, 중기 수급선 61 이평선, 121 그 경기선 121 이평선 모두 다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상단은 가능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준이 작년 말 수준입니다. 네. 작년 말 수준에서 상당 기간 금리가 횡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 말에 4분기의 금리가 10년 금리가 2.05에서 2.3%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저는 10년 금리는 상단 근처에 온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금리가 지금 현재 온 게 이제 상당 근처에 왔다. 우리 경제는 망했다는 얘기네.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네, 저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경기를 생각하면 사실 뭐 상단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미국 금리가 전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을 본다라면 국내 금리도 장기물 아직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단기물이 3년물이 지금 너무 손절 물량 때문에 패닉이 보이고 있어서 단기는 빠지더라도 3년물은 빠지더라도 10년물은 전 아직도 한 20bp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 이거 참 우리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사실은 지금 미국 통화 정책도 어떻게 갈지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사실은 지금 정책을 잘못 썼다가는 한 해 잘 먹자고 잘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다 털어먹고 그다음에 먹을 거 없는 상태가 미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당분간은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 그렇게 되겠죠?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다들 앞이 안 보이는 깜깜이 시장, 시계가 시계제로.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마음대로 안정을 할 수 있냐? 여기 일단 그분이 빨리 좀 명확하게 네. 일단 미스터 트가 네. 거기가 좀 잘해주셔야 네. 되는데 네. 거기가 잘해줄 것 같질 않아 아직. 그래서 저기가 정책이 어떤 정책이 될 건지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내년에 그 인수위 다 마무리되고 취임할 때쯤이나 돼야 정책의 윤곽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책이 없었잖아. 말 몇 마디 한 거 말고는 힐러리는 정책이 쫙 준비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쫙. 근데 트럼프는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정책이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인수위가 꾸려져서 인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마 정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면 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도 좀 보일 거고 그게 되는 과정에서 그 옐런 쪽의 그 FRB 연준과 미국 재무부와 다음에 그 백악관과 사이에 역할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세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도 당분간은 여러분들 전부 다 죽었다고 복창하시고 하루는 올라갔다 하루는 내려왔다. 냉탕 온탕을 왕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